옛날 옛적 도성인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박동영과 이재민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댁은 물론 할아버지 댁부터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니 집안끼리도 당장을 허물고 한 가족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두 집안에는 각기 다른 그러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는 걱정거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예쁜 딸만 둘을 두었을 뿐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내심 근심이 깊었고 이씨 집안은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나이 소식이 없어 부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치 하늘이 정해준 듯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달, 같은 날 아침 박씨 부인이 옥동자처럼 잘생기고 늠름한 사내아이를 순산하였고 그날 해질녘 저녁에는 마흔이 훌쩍 넘은 이씨 부인이 평생의 소원이던 첫 아들을 감격 속에 품에 안았습니다. 하늘의 축복 속에 태어난 그 두 아이가 바로 박동영과 이재민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나란 시에 태어난 운명처럼 함께 자라며 모두 옥골선풍, 눈부시게 준수한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동현의 나이 8살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늘 인자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2달 뒤 이번에는 집안의 기둥이던 아버지 박영감마저 갑자기 심한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재민의 아버지인 이 영감이 친구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황급히 박영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채 병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친구의 손을 부여잡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영감은 겨우 눈을 떠 친구를 알아보곤 희미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이 영감, 아무래도 내 숨이 경각에 달린 모양일세. 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다른 미련은 없으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어린 동현이가 홀로 남겨져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마음에 사무치는 한이 되는구먼. 내가 이리 눈을 감고 나면 저 불쌍한 아이는 넓은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게 될 터이니 내 염치 없지만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려 하네. 부디 내 아들 동현이를 자네가 친자식처럼 거두어 저 아이가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돌봐주시게나. 우리가 비록 성은 다르나 평생을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가. 부디 내 이 마지막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게. 이 영감은 죽어가는 친구의 애끓는 부탁에 목이 메어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왈칵 쏟아냈습니다. 여보게 박영감, 제발 그런 말 말게나. 어찌 그런 지극한 부탁을 염치 없다 하는가. 자네 아들이 어찌 남인가. 자네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일세. 내 배 아파 낳은 재민이와 그 무엇 하나 다르지 않게 여기며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잘 가르치고 키울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마음 놓으시게. 자네는 그저 모든 시름 다 잊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게. 자네가 이리 내게 귀한 아들 하나를 더 주고 가는 것이니 내 마음이 찢어지듯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네. 박영감은 평생의 친구가 건네는 진심 어린 약속과 따뜻한 눈빛에 마른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는 이내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본 이 영감은 슬픔 속에서도 굳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동현은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감은 지체 없이 동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는 저 세상으로 떠난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대로 동현을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며 깊은 정성으로 아끼고 보듬었습니다. 동현은 이 영감 부부를 큰아버지, 큰어머니라 부르며
그들의 넘치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부족함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났습니다. 이 영감은 세상을 떠난 친구 박영감이 아들 동현을 위해 남긴 재산 또한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며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동현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인 이 영감의 가게에서 굳은 일을 도우면서도 밤에는 틈틈이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어깨너머로 배운 장사수완 또한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여 주변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동현의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동현의 모습에 이 영감은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이 영감은 동현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동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아, 내 아들아, 내가 벌써 이렇게 장성하여 올탄산의 대장부가 되었구나. 세월이 참으로 빠르기 그지없다. 이제 너도 다 자라 성인이 되었으니 마땅히 너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한 집안을 책임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 내 아버님께서 너를 위해 남기신 소중한 재산과 그동안 내가 너를 대신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온 장부가 있다. 보아라, 결코 적지 않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큰 재산이다. 부디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 하루빨리 현숙하고 어진 배필을 만나 내 가정을 이루거라. 내가 좋은 짝을 만나 번듯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보아야만 나도 저승에 있는 내 아버지를 나의 벗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볼 낯이 서지 않겠느냐. 이 영감은 말을 마치고 미리 정성껏 준비해둔 듯한 홍기가 찬 규수들의 이름과 집안 내력이 적힌 명단을 동현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평온한 시간이 잠시 흐르는 듯했으나 야속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 동현을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보살펴주었던 큰아버지 이 영감과 큰어머니 이 부인마저 안타깝게도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를 잃은 슬픔은 피를 나누지 않았으나 친형제와 다름없었던 동현과 재민 두 사람에게 똑같이 크고 깊었습니다. 동현은 자신을 거두어 어엿한 사람으로 길러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하늘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친아들인 재민과 함께 3년상을 치르며 예를 다하고 지극한 효심을 보였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을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우애는 세상 그 어떤 형제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3년상이 끝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지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동현은 이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자 장래가 촉망되는 건실한 상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현은 아우와 다름없는 친구 재민을 찾아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계획을 진지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재민아, 돌이켜보면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크신 은혜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만큼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나 또한 이리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일세. 하지만 나는 아직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네. 내 능력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 돌아가신 아버님과 큰아버님의 이름을 더욱 빛내고 싶네. 그래서 말인데 나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연천으로 가서 가게 3곳을 동시에 열어 장사를 크게 확장해 볼 작정일세. 자네를 가장 큰 가게의 명목상 주인으로 내세우고 장사에 관한 모든 크고 작은 일은 반드시 자네와 먼저 상의하며 결정할 것이네. 혹 장사 중에 물건이 부족하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는 내가 자네를 찾아올 것이니 그때 나를 도와주면 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탁이 있네. 내가 집을 비우고 연천에 가 있는 동안 자네가 내 아내를 각별히 보살펴주게나. 혹시라도 내 집에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거든 지체 없이 사람을 보내내게 소식을 전해주게. 소식을 듣는 대로 나는 즉시 한걸음에 집으로 달려오겠네. 재민은 동현의 원대한 계획과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에 감탄하며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동현은 곧바로 연천으로 떠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래 타고난 명석한 두뇌와 황소 같은 성실함에 큰아버지가 관리해주신 두둑한 자본까지 갖춘 동현의 사업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듯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장사수완은 낯선 연천 땅에서도 금세 빛을 발하여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처음 가졌던 미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배가 되었습니다.
돈 버는 재미와 사업 확장의 성취감에 푹 빠진 동현은 그야말로 밤낮을 잊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디인지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기세로만 나아간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분명 한양 제일가는 거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현이 연천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부를 쌓아가는 동안 먼 한양의 크고 외로운 집에는 그가 맞이했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홀로 쓸쓸히 빈방을 지키며 외로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따스한 눈길과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웠지만 돈 버는 일에 눈이 먼 남편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느덧 찬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잠시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했던 동현의 아내는 길에서 우연히 처녀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던 한 청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동현의 아내를 남몰래 깊이 연모하여 용기를 내어 몇 번이나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했으나 신분의 차이 때문인지 끝내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외로운 마음과 오랜 시간 숨겨왔던 연모의 감정이 예기치 않게 다시 만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위태롭고 은밀한 불꽃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현의 집안 식구들은 물론 세상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히 조심하며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우와 다름없는 재미는 친구 동현의 간곡한 부탁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형님의 집안에 무슨 일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는 형님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홀로 지내는 형수님이 안쓰러워 종종 형님의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찾아올 때마다 동현의 아내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조신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예를 다해 공손히 대답할 뿐 결코 필요 이상의 말을 하거나 남편의 부재에 대한 불평 한마디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 속 현모양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리 염려해 주시니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놓치는 것이 있을까 염려되어 재민이 가끔 집안의 아랫것들, 즉 하인들에게 형수인 동현 아내의 평소 생활이나 안부를 넌지시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마님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저희 마님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저희 마님 같은 연료는 다시 없을 겁니다요. 정말 하늘이 내리신 분입니다. 1년에 고작 한두 번 친정에 잠시 다녀오시는 것 외에는 대문 밖 출입이라고는 일절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답답하다고 말씀드릴 정도입니다. 그리 젊으신 분이 어찌나 행실이 조신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신지 저희 같은 아랫것들이 감히 본받아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걱정하는 바가 있다면 아직까지 두 분 사이에 귀한 아기 소식이 없으시다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하인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은 재민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 형님은 하늘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야. 저토록 현숙하고 덕만 높은 부인을 얻었으니 그러니 하는 사업마다 저렇게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형수님의 훌륭한 덕행이 멀리 연천에서 사업을 하는 형님의 성공에 보이지 않는 큰 복을 더해주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쾌청한 날 아침, 재민은 형님인 동현의 집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현의 집 뒤뜰 담장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에 믿기 어려운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웬 젊은 사내 하나가 뒤뜰에 탐스럽게 열린 사과나무 가지를 밟고 올라서서 마치 제 집 드나들듯 능숙하게 담장을 넘어 순식간에 종적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데 대낮부터 남의 집 담장을 저리도 자연스럽게 넘는단 말인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이상하고 불길한 낌새를 떨칠 수 없었던 재민은 그날부터 남몰래 형님의 집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 동틀 무렵과 어스름 저녁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몸을 숨기고 동현의 집 뒤뜰 담장 너머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보았던 바로 그 젊은 사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담벼락을 그림자처럼 넘나드는 것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굳게 결심한 재민은 급히 연천에 있는 동현에게 비밀리에 서신 한 통을 띄웠습니다. 서신에는 짧지만 다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아주 급하고 중한 일이 생겼으니 부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고 즉시 사람을 보내지도 마시고 형님께서 직접 제 집으로 와주십시오. 연천에서 장부 정리를 하다 말고 서신을 받아든 동현은 그 비밀스러운 내용에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리 은밀하게 나더러 직접 오라 하는 것일까? 그는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해 품 안에 날카롭게 벼린 작은 비수 하나를 단단히 숨기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몰아 즉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한숨도 자지 않고 말을 달려 꼬박 하룻밤 만에 마침내 동이 희미하게 터올 무렵에야 재민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동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재민아, 아우님, 대체 무슨 급한 일이기에 이 한밤중에 사람을 놀라게 하며 나를 이리 급히 오라 한 것이냐? 집안에 무슨 큰 오반이라도 생긴 것이냐? 재민은 밤새 달려오느라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형님의 지친 얼굴을 보며 잠시 말을 고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 긴 말할 것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으니 저를 따라오시면 형님께서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재민은 동현을 데리고 인적이 없는 조용한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동현의 집 뒤뜰 담장이 멀지 않게 바라보이는 장소였습니다. 마침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며 사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재민이 손가락으로 동현의 집 뒤뜰 담장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형님, 저길 똑똑히 보십시오. 동현은 재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 새벽 안개가 자욱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재민은 답답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더욱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담장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형님 자세히 보십시오. 형님 댁 뒤뜰에 저 사과나무 가지가 바람 한 점 없는데 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바로 지금 어떤 놈이 저 가지를 받고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놈입니다. 저놈. 그러나 동현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태어난 척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필시내가 밤을 새워 헛것을 본 것이겠지. 잠을 설쳐서 헛것이 보이는가 보구나. 대체 겨우 이런 익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를 이 먼 연천에서 한달음에 달려오게 한 것이란 말이냐. 재민은 기가 막히고 분하다는 듯이 얼굴까지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헛것이라니요. 제가 지난 며칠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몇 번이나 본 광경입니다. 형님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그저 장식으로 눈을 달고 다니시는 겁니까? 동현은 버럭 화를 내는 재민을 보며 오히려 피식하고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허허, 알았네. 아우님의 성화가 그리 대단하니 이따 날이 밝거든 저녁에 다시 와서 보아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 오늘은 이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선 들어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그간 못다한 이야기나 나누자꾸나. 동현의 능청스러운 제안에 재민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답답한 속을 술로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마주 앉아 씁쓸한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동현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지만 재민은 좀처럼 술맛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 사위가 짙은 어둠에 잠기고 교교한 달빛만이 세상을 하얗게 비출 무렵 재민과 동현은 약속대로 다시 집 뒤편 담장이 지척해 보이는 그 은밀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숨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인 채 어둠 속 담장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익숙한 사과나무 가지가 바람 없이도 세차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날렵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담을 훌쩍 넘어 마당 안으로 손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명백한 증거를 잡았다고 확신한 재민은 옆에 있는 동현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번에도 똑똑히 보셨지요? 보십시오.
제가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놈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현은 이번에도 역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습니다. 허허, 아우님은 아무래도 오늘 밤 귀신에 단단히 홀린 모양이로구나. 이 형의 눈에는 그저 달빛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만 보일 뿐인데 자네는 자꾸만 무언가 검은 것을 보았다고 하니 말일세. 필시 밤길을 무서워하는 자네를 홀리려는 못된 잡구의 장난일 것이 틀림없어. 그것도 아니면 정말 자네 눈에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것은 아니고 내일이라도 용환 의원에게 가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동현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재미있다는 듯이 껄껄 웃음소리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에이, 부질없는 일에 더는 신경 쓰지 말게나. 어차피 나도 조만간 우리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장사가 잘 되는 연천으로 아주 거처를 옮길 참이었네. 마침 그곳에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런 헛것 때문에 아우님을 밤중에 불러내 성가시게 할 일도 없을 것이야. 동현이 말을 마치고 이제 그만 돌아가자는 듯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담장 바로 넘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동현의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2, 3일 뒤면 그이가 잠시 집에 돌아오신다 하니 오늘 밤에는 반드시 꼭 오셔야 합니다. 약조하시는 겁니다. 곧이어 대낮의 담을 넘던 바로 그 젊은 사내의 목소리로 짐작되는 음성이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소. 걱정 마시오. 듣자 하니 그 양반이 이번에는 옷가지 등 필요한 것만 챙기러 잠시 들렀다가 아예 그 연천인가 하는 곳으로 완전히 눌러앉을 것이라 하던데 부인께서는 함께 데려가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오. 그러면 낭군께서는 그 일을 따라 연천까지 가실 건가요? 내 따라가지 않고 어찌 배기겠소? 당연히 가야지. 네, 그도 그렇군요. 부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소. 정겹고 은밀한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멀어져 가는 것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동현은 담장 너머의 미래 현장과 대화를 분명히 인지했지만 재민에게는 끝까지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우님의 걱정은 고맙대만 내 눈에는 정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어차피 곧 연천으로 이주할 터이니 더는 마음 쓰지 말게.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동현의 단호함에 재민은 오히려 자신의 섣부른 의심을 탓하며 미안해했고 두 사람은 아쉬움 속에 작별했습니다. 재민과 헤어진 동현은 곧장 외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의 필체를 똑같이 흉내내어 유서 3통을 작성한 뒤 품 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자 그는 자신의 집으로 유령처럼 몰래 돌아와 침방 창문 너머로 아내와 간부가 한 이불 속에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품속에 비수를 뽑아 들고 잠든 간부의 심장을 단숨에 찔러 즉사시켰습니다. 옆에서 자다 깨어난 아내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싸늘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말문이 막힌 채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했습니다. 동현은 간부를 살해한 후 겁에 질린 아내에게 가문의 명예를 위해 연료로 죽을 것을 차갑게 강요했습니다. 아내는 공포 속에서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현은 미리 위조해둔 아내의 유서를 이용해 아내가 사당에서 자결한 것처럼 꾸미고 친방의 간부 시신 또한 아내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조작한 그는 동트기 전 몰래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강도가 부인을 겁탈하려다 살해당했고 부인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빠르게 한양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깊은 동정과 칭송을 받았으며 마침내 관할을 거쳐 조정에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녀의 갸륵한 절개를 높이 기려 마을 입구에 붉은 정여문을 하사했습니다. 아내의 3년상을 정성껏 치른 동현은 그동안 장례 절차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 마을 사람들과 친지들에게 조용히 찾아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잃은 이 슬픔이 사무치는 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며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업 기반이 있는 연천으로 아주 거처를 옮기겠다는 뜻을 정중히 밝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정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현숙했던 아내를 비명행사로 잃고 홀로 남겨진 동현의 처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의 앞날을 걱정하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참혹한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재민만은 남몰래 동현의 무서우리만치 뛰어난 지략과 칼날 같은 결단력에 혀를 내두르며 경탄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두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나고 관련자들이 모두 끔찍한 화를 입을 수도 있었던 천인공노할 사건을 그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로 수습하여 오히려 죽은 아내에게 열렬하는 명예까지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실로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한 인물이 아닐 수 없구나.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피바람을 일으켜 이를 그르치고 말았을 터인데 그때 나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며 그리도 태연하게 시치미를 뗄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이토록 치밀하고 깊은 계산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니. 결과적으로 죽은 아내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여러 사람에게 번질 수도 있었던 화근을 막았으니 누가 감히 그의 판단을 섣불리 탓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그 속을 알 수 없이 깊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담대한 사내가 아닐 수 없구나. 연천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긴 후 동현은 아내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던 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여인을 믿고 정을 주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며 주변의 재혼 권유를 극구 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아우와 다름없는 재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연천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동현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여러 차례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형님, 언제까지나 가슴 아픈 지난 일에만 얽매여 홀로 외롭게 지내실 겁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어서 빨리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십시오. 형님은 외아들이신데 만약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드님 하나 없이 만약 세상을 떠나시기라도 한다면 저 세상에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조상님들을 무슨 면목으로 뵙겠습니까? 제가 형님의 깊고 깊은 속내와 아픔을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부디 이 아우가 형님의 남은 인생과 가문의 앞날을 위해 진심으로 드리는 충언이라 여기시고 제발 제 간곡한 청을 들어주십시오. 친형제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 재민의 거듭되는 진심 어린 건의를 차갑게 마음을 닫았던 동현도 차마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민이 신중하게 고르고 추천한 좋은 가문의 여인과 다시 혼례를 올렸고 새로 맞이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마침내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과 어여쁜 딸들을 여럿 얻었습니다. 그의 사업 또한 재혼 후 더욱 안정을 찾고 날로 크게 번창하여 마침내 연천 지역을 넘어 그 일대에서 가장 이름난 큰 부자, 즉 거부가 되었습니다. 동현은 그렇게 젊은 날에 씻을 수 없는 슬픔과 배신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입지전적인 인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성공과 좌절의 이야기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